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저녁 11시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낡은 빌라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두 남성이 들어섭니다. 전날부터 연락이 끊긴 딸 최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한 분은 최 씨 아버지였고 또 한 사람은 최 씨의 친오빠였죠.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최 씨를 불러보지만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즉각 여동생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때 남편은 외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통화를 하면서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안에는 적막하고 어두웠습니다. 평소 딸의 성격처럼 깔끔히 정리된 상태였지만 웬일인지 창문과 커튼이 모조리 닫혀 있었죠. 더 이상한 점은 방문까지 굳게 닫혀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게 되는데 거기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비극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 씨와 그녀의 6살 된 아들 조군이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모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엄청난 양의 혈흔이 쏟아져 나와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목 부분에 횟수를 알기도 힘들 만큼의 여러 자상이 발견됩니다.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거예요. 부검 결과 최 씨는 무려 11차례, 그리고 6살 조군은 무려 3차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찌나 무자비했는지 조군의 목을 향한 흉기는 침대 매트리스를 뚫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들은 기도가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었고 당시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니까 최 씨와 조군은 잠옷 차림이에요. 이에 더해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봐서 범인은 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고요. 집 주변 CCTV나 블랙박스에서 특이한 게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최 씨의 몸에서 발견된 오버킬의 흔적, 그리고 조군의 얼굴에 베개가 덮어져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범인이 이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면식범이고 또한 범행의 목적은 오로지 살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자를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꼭 잡아야 할 텐데요. 우선 피해자 최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8월 21일 저녁 8시 49분에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이 채팅장을 통해 마지막 문자를 남긴 게 확인됩니다. 평소에 그녀는 이 가족 채팅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2일 오후 5시에 최 씨의 언니가 메시지를 남겨뒀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최 씨만 읽지 않았던 거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저녁 8시 40분쯤에 어머니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걱정하던 오빠와 아버지가 그날 밤 직접 최 씨의 집을 찾았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의문이 하나 드실 텐데 최 씨가 결혼을 한 상태인데 왜 친정 가족들은 사위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 가족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최 씨는 남편과 거의 별거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최 씨와 남편 조 씨는 6년 전인 2013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조군을 낳았죠. 남편 조 씨는 결혼 전부터 도예가로 작품 활동에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좀 어려웠고요. 대신에 아내 최 씨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죠. 게다가 이 남편 조 씨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 대신에 공방에서 머무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오는 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쯤에서 남편은 대부분 공방에서 머물렀고 거의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 조 씨가 8월 21일,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집에 방문한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강력범죄의 경우에 보통 이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경찰 역시 조 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조 씨는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자기는 어린 아들을 보기 위해서 종종 집에 들렀다는 설명이에요. 진술을 들어볼까요? 8월 21일 저녁 8시 56분. 조 씨가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아들과 부인은 식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됐을 때 이 가족들이 다 함께 안방에서 잠을 청하게 돼요. 그런데 3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1시였습니다. 아들이 막 잠꼬대를 하는 소리에 조 씨가 깨어나게 되고요. 워낙 평소에 잠귀가 예민했던 터라 이후에 잠에 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새벽 1시 35분에 그는 차라리 공방에 가서 자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마침 이때 아내 최 씨가 이제 남편의 인기척에 어렴풋이 깨어났는데 여보,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 가져가 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게 되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각에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도 인근 CCTV에 모두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냐? 하지만 그러기엔 이 진술에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죠. 자, 먼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씨와 조 군의 위장에서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법의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식후 밥을 먹고 나서 1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 씨 진술과 맞지 않아요. 그는 밤 9시쯤 집에 왔죠. 그때 가족이 이미 식사를 끝냈고 자기 혼자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최 씨와 조 군은 자정 이전에 사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럼 조 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과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이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살아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건 발생 40일차. 경찰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 조 씨를 지목했습니다. 물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먼저 모녀에게 남아있는 그 자상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최 씨는 침대 벽 쪽을 등지고 누운 채 발견됐는데 이 자상은 왼쪽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반면 조 군은 오른쪽 목 부위를 중점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양손잡이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조 씨가 양손잡이였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왼손잡이였어요. 도예가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손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모습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작업하는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보고 그가 양손잡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한편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집을 떠나던 그 22일 새벽 1시 35분에 CCTV 찍혀 있잖아요. 근데 손에 가방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가 가방 안에 흉기를 숨겨서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추정하게 되죠. 사실 유족들은 이미 범인이 조 씨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 두절이 된 상황에서도 최 씨 아버지와 오빠가 사실은 가장 먼저 조 씨 공방에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행방을 물었죠. 근데 저 아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하루 넘게 아내가 연락이 안 됐는데도 너무 태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요, 진짜 수상한 건 사망 이후였어요. 조 씨는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을 내내 유지합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조차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유족은 내가 참 처음이다 라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었죠.
게다가 이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뭘 했는 줄 아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수사도 시작되기 전인데요. 왜 변호사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녀의 장례식에서 조 씨는 겨우 20분만 자리를 지키다가 떠났어요. 20분. 이 상황은요, 조 씨의 친누나조차 이해하기 힘들 만큼 조 씨가 너무도 냉담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니까 조 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서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저 냉정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조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어딨냐면서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죠. 사실 경찰은 조 씨 참여, 공방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어디서도 혈흔 또는 살해 도구 같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화장실 앞에 있는 발매트와 세면대 그리고 수건에서 조 씨의 DNA가 검출되긴 했죠. 이 수건이 좀 젖어 있었는데 보니까 루미놀 감식을 했거든요. 혈흔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수건으로 이렇게 피를 닦고 세탁을 하려고 빨래통에 수건을 넣어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조 씨는 아니 내가 생활하던 집에서 DNA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은 계속 발견됩니다. 집에 도착했던 그 21일 밤에 마침 조 씨의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조 씨가 새로운 메모리 칩을 구매해서 다시 블랙박스를 켜두었죠. 근데 그 블랙박스가 녹화하지 못했던 그 사이 동안 조 씨의 행적이 매우 수상합니다. 새벽 1시 35분 집을 나선 조 씨는 2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9분에서야 밖으로 나오게 돼요. 경찰은 그 9시간이라는 아주 그 긴 시간에 주목했어요. 왜냐면 공방에 있던 전기 가마로 범행 도구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도예를 할 때 이 전기 가마가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웬만한 물체는 다 녹여서 없앨 수 있죠? 경찰이 그날 공방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했는데 새벽 4시부터 유독 전기량이 급증한 기록을 확인했던 거죠. 게다가 사건 발생 6일 후에 조 씨가 돌연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이 전기 가마를 내놓은 게 포착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알아채고 즉각 이걸 입수해가지고 감식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죠.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조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직접 증거가 없어요. 정황만 있었고요. 이때 경찰은 조 씨에게 모자를 살해할 만한 강한 동기가 뭔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조사 끝에 조 씨가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앞서 말했듯 부부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최 씨는 결혼 전부터 조 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결혼을 한 후에도 매달 200만 원씩 작업 비용을 대줬어요. 이 밖에도 공방 관리비, 공과금, 작업 도구, 재료 구입비까지 다 아내가 지원했어요.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78평의 신식 오피스텔로 이 공방을 옮기기까지 했죠. 정작 근데 최 씨하고 아들은 거의 철거를 앞둔 낡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 씨가 굉장히 헌신적인 아내였다는 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조 씨는 어땠냐? 다정한 남편도 다정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굉장히 싸늘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좀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 대뜸 그럼 이혼을 하자 라는 말을 내뱉었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버티다 못한 아내가 결국 금전적인 지원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당신의 열정과 재능은 너무 칭찬을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떠냐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걸 본 조 씨는 아주 날뛰었죠. 그러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아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조 씨가 아내에게 답장을 한 문자 내용입니다. 좀 보실까요? 결론은 돈을 못 번다 이거잖아. 내가 만든 작품들을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한 거야? 유명 작가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도자 쪽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어딨어? 웃기고 편한 소리 하고 있다. 결혼 전에도 분명 말했어.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작업이야. 자, 조 씨는 이걸 끝으로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쩌면 더 이상 아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겠죠. 돈을 대주지 못하니까요. 이건 뭐 거의 착취적인 부부관계 아닌가요? 그렇게 지원이 끊기니까 조 씨는 막상 이제 먹고 살 일이 너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설상가상으로 경마에 빠지더니 돈을 다 날려먹었죠? 여러분 사건 당시에 조 씨의 통장 잔고에 얼마 있었는 줄 아세요? 1,900원이요. 그런데 이맘때쯤 조 씨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아내 앞으로 들어있는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이 자신이 법적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수령인이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또 친정에서 이 최 씨에게 준 아파트형 공장 2채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최 씨가 사망하면 전부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이건 돈에 쪼들리던 그에게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편 경찰은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하게 되는데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살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물을 집중적으로 본 게 확인돼요. 특히나 영화 진범, 이게 범인이 범행 도구를 은닉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극 중의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얼굴에 수건을 덮어뒀고 또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커버 밑으로 숨겨두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들의 얼굴은 베개로 덮어져 있었고 또 아내의 휴대전화는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되었죠.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조 씨에게 숨겨진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이 부적절한 만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혼 후에 아예 그 공방에서 내연녀와 반살림을 차려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왜 조 씨가 이때 집에 안 갔는지, 모자에게 냉담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연녀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소 조 씨가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고 또 아들 조군이 자신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인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계속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추후 검사에서 조군은 조 씨의 친아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정황이 참작이 돼서 조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누군가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인과 갈등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것도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 라고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조 씨는 반발하면서 항소했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 했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고요. 거기에 더해 양손잡이 범행 수법이 조 씨와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죠. 또 항소했습니다. 2021년 4월 결국 상고심 재판부는 그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도구나 CCTV 같은 살인을 저지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무죄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다각도로 이 증거를 모아둔 결과였죠. 근데 끝까지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조 씨가 그걸 철저히 은닉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장에 남아있는 내용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범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모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